그래서 현장에서 과학수사가 큰 역할을 했던 사건을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 대전 파남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요. 배심원들이 3일 동안 참여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문가 증인으로까지 출석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고개가 갸우뚱거릴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한 아파트입니다. 이거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작은 아파트. 자, 집주인은 A, 이웃은 B, 신고자는 C로 칭할게요. A의 집이에요. B와 C가 저녁 8시 30분에 들어왔는데 10시 반경에 C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1시 반에 돌아온 이 C는 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2명이 있다 그러면 신고를 합니다. 둘이 싸워서 하나는 죽고 하나는 굴러다니고 있다. 여기 방안의 구조를 보면 여기 작은 상, 소주병, 음식 이런 것들이 있고 집주인인 A는 쓰러진 상태로 피가 이렇게 비산이 되어 있어요. B는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신음소리를 내고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 가운데에 나체 절단기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양말을 신고 피를 밟고 돌아다녔던 흔적들이 조금 있어요. 경찰이 출동할 때 보니까 이 C는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1시 반에 다시 왔다고요? 미심쩍이 몇 개 있네요. C가 범인인 거는 아닌. 장강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의심스러운 거는 지금 C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 CCTV입니다. CCTV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이동을 한 사람이 없고 C가 처음에 같이 들어갔을 때는 흰 모자를 쓰고 들어갔는데 10시 반에 이 사람이 혼자 나갔거든요. 1시 반에 들어와요. 그런데 모자가 없어요. 그리고 C가 이 사람의 진술은 뭐냐면 간략히 하자면 둘이 싸우고 쓰러지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살아있는 사람을 뺨을 때리고 이거 범행도구구나 하고 들었다가 아차 싶어서 내려놨대. 지문도 묻어 있고 지문이 묻어 있고 이 사람의 피도 다 묻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진술이 직접 증거인데 직접 증거로 쓰기 어려운 증거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정도로만 했는데도 자백을 하지 않으면 증명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 지금 계획적인지 아주 뭐 비상한 사람인지는 전 모르겠지만 다 피해가는 거거든요. 모든 정황이 사실 정말 의심스럽긴 하지만 저 사람의 유죄의 어떤 직접적인 증거는 조금 부재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군다나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냐면 이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구조가 됐는데 형사가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당신을 때린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해요. 미궁으로 빠지네요. 그러네요. 거기서.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말 과학적으로 밝혀보자. 그래서 여기서 동원된 것이 혈흔 형태 분석입니다. 혈흔의 기본 원칙은 혈흔은 날아오는 각도에 따라서 지름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동그랗게 똑 떨어지니까. 여러 개의 핏방울이 있잖아요. 네. 그 핏방울들의 각도를 다 모아보면 어디에서 공격이 시작됐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히 날아온 혈흔들은 꼬리가 생겨요. 이건 진행 방향을 표현합니다.
공격 도구가 예기인지 둔기인지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기를 찔렀을 때는 핏방울이 가늘어요. 근데 둔기로 공격했다 그러면 핏방울이 두꺼워. 오른손으로 때렸는지 왼손으로 때렸는지 뭐 2대 때렸는지 뭐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죠. 혈흔 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A라는 집주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공격이 시작돼갖고 쓰러졌는데도 계속 약 80회를 공격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B는 머리를 공격받고 쓰러져 있다가 이불 위에 이렇게 피가 고여 있고 의식이 들면서 이렇게 뒹굴러 나왔다는 거죠. C가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둘이 싸웠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 사람과 이 사람 중간 어디에도 서로의 혈흔이 겹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접촉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둘이 엉겨붙을 일은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혈흔 족적이 네. C가 양말을 신고 이동하면서 묻은 족적의 크기와 같다는 네. 것이 일단 밝혀졌고요. 그 피는 사망한 A와 B의 혈흔이 혼합돼 있었기 때문에 발자국의 주인공이야말로 두 사람을 다 공격할 때 흘린 피들을 자기가 밟고 다녔다는 것을 재구성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팀에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면담을 했어요. 이 용의자를. 근데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혐의를 풀어달라. 이렇게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건 C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혈흔 분석을 통해서 나왔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부인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사람의 진술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분석을 해보면 신고 당시에 하나는 죽어있고 하나는 살아서 뒹굴러 다니고 있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사람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을 현상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그 표현인데 이미 죽었다는 것을 자기가 단정을 해버렸고 또 하나는 굴러다니고 있다. 이 사람이 죽였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의 신고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정서적인 표현이 너무 생략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너무 놀랐어요라고 한 정서 표현이 완전히 배제되고 얘가 범인이야 라는 형식의 결론적인 것들만 신고하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범인으로 몰아가면 나는 좀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마 현장에서 했을 것이다. 정말 끝까지 본인의 자백이 없었지만 흉자빈 재판을 범인 수석했어요. 국민참여재판으로 더 이걸 호소하자. 자신 있었던 거지. 1년 동안 체포도 못하고 니들이 뭘 가지고 하는 거지라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일 동안 배심원들이 참여를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3일째 되는 날 제가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17년의 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받았네요. 그 정황 증거들이 사실 직접 증거 정도의 역할을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모아지고 이 정황 증거끼리 연결되고 이제 고리를 형성해서 아주 강한 어떤 증명력을 가졌을 때 이 정도면 어떤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 표현하는데 정말 이 사건은 곽 수사의 전 분야죠. CCTV, 혈흔, 프로파일링까지 동원돼서 과학적인 단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실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권일영 교수님께서는 창원편을 손꼽아 기다리셨다고요?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네. 기다렸던 방송인데요.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를 최초로 발령을 낸 분이 여기 경남 경찰청의 수사부장으로 계세요. 우리끼리 부르는 어떤 그 호칭이 곽 수사의 전설이다. 곽 수사의 어떤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드라마에서 네, 진선규 씨가 하는 역할. 잘 들으세요. 머지않아 우리도 미국처럼 인정사정 없는 놈들 나타납니다. 얘들은 동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그런 놈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를 처음에 발령낸 사람이 그 윤해출이라는 경무관 계신데 그 윤해출이라는 그 윤해출이라는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여출이라는 분이 이쪽을 대단한 분이네요. 그 시절에 우리가 참 앞으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업무가 수사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참 가늠할 수 없는 미래였거든요.
그 미래를 걸어올 수 있게 만든 또 용기를 줬던 그런 분이었는데 만나 뵙고 왔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만났고 좀 나왔네요, 부장님. 일까요? 아유, 부장님 나오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얘네 아, 노인네 다 됐구만. 얼마 만에 만남이신 거예요? 실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기에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네. 4, 5년. 처음 만남이 언제세요? 두 분 처음 만난 게? 2000년이죠. 2000년? 제가 처음으로 서울경찰청에 과학수사계 편제를 네네. 만들고 그 안에 범죄분석팀 만들면서 권일영 씨를 픽업하기 위해서 드라마에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네. 정말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순순히 영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너 그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봤어? 딱 너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 아니,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때 되게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뭐 특진도 하고. 딱 그 얘기는 생각나요. 지금 잘 나가서 거기서 승진해야 된다고. 그리로 가면 승진이 안 나 지금 된다고. 갑자기 딴 거 맞아요. 공부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결국 마지막에 제가 했던 말이 내가 너한테 계급은 줄 수 없다. 승진을 시켜줄 수 없다. 근데 너는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진짜 독보적인 존재가 될 거다. 근데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네.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네. 진짜 독보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게 계급을 포기하고 온 거죠, 그때. 부장님이 독자적으로 그걸 공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뭐 위에서 한번 연구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부서를 만들고 일용이랑 5년 동안은 엄청난 고생을 했죠. 처음에는 막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셨다면서요, 현장에서. 심리 분석인지 프로파일링인지 뭐 이런 걸 한다고 뭐 브리핑을 하다 보면 그래서 범인을 네가 잡을 거냐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들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랬는데 윤대출 부장님은 권 교수님만 찍어가지고 프로파일러가 되어야 된다 이랬던 건가요? 아니면 네.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찔러서 원픽이셨던 것 같은. 자기가 인사기록 카드를 뭐 2,000 몇백 장을 골랐다 하는데 약간 거짓말인 것 같기도 한데 뭐 2,000 몇 장을 뽑아서 보니까 지문 채취, 증거물 채취도 가능하고 현장을 많이 간 요원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때가 30대 중후반이었었는데 제가 오래 써먹을 수도 있겠다. 젊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새로 만들면 최하 5, 6년은 또 이 분야에서 경험이 필요한데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은 선배들을 선발을 하면 이제 써먹을 만하면 이제 퇴직을 하셔야 되니까 뭐 그런 걸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이 됐는데 유대출 부장님이 대단하신 게 굉장히 앞서가세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네. 지나간 일에 대한 고증도 중요한데 앞으로 생겨날 범죄, 생겨날 일에 대한 거를 굉장히 즐겨 상상하시는. 그럼 앞으로 미래의 프로파일러의 영역은 어떤 거냐 보면은 뭐 연쇄 살인이나 연쇄 성폭행이나 연쇄 뭐 방화 같은 프로파일링의 직접적인 대상 범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범죄를 잡는 프로파일러가 아니라 네. 프리크라임, 범죄 이전의 단계, 초기에서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것, 성폭력이든 데이트 폭력이든 네. 아동학대, 가정폭력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심화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통계학적 데이터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파일링 접근을 해야 네, 되거든요. 네.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하고 준비하고 또 용기 있게 실행하고 초반에는 윤해출 부장께 좀 많이 원망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고 공부만 하셔야 되는 거죠, 초반에는. 그냥 공부도 아니고 뭘 해야 될지 몰라. 그 외국 FBI 그 자료를 책을 갖다 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현장하고는 안 맞고 이론도 좋지만 범죄자들을 그럼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끝없이 물어보고 그때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심리학을 다시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이 났을 때 자신 있게 또 현장을 나가고 이런 계기가 되었던 거. 저는 중도 방죽이라는 곳을 갔는데 중도 방죽. 그 일제 강점기에 중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방죽을 만든 곳이에요.
갈대가 엄청나게 평야처럼 굉장히 넓은 그 곳인데 야, 정말 장관이고요. 갈대가 많으니까 정말 갈대가 있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차마 이걸 하실까라는 거. 내가 저도 할까 머릿속으로 말까 생각했거든요. 할까 말까 하다 아니에요. 쪽에 이제 이렇게 만을 좀 둘러보다 보니까 사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또 이제 기억들이 떠올라서 저는 이게 참 약간의 어떤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근데 그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여기 이제 시화호에서 갑자기 시신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몸통만 발견됐어요. 몸통이요? 몸통만. 시화호에서 토막난 시신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여성의 상체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사건 해결의 시작으로 보고 숨진 여성의 신원을 찾고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병원 영안실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몸통 시신이 발견됐을 때 제가 검시를 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이 시신을 훼손한 도구가 굉장히 특이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이지 않고 아주 결들이 좀 조잡하게 이렇게 훼손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나 범행 도구가 대충 이제 추정이 될 정도로 이제 가정집일 것이다라는 이제 추정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한 이틀 정도 후에 이제 나머지 얼굴하고 뭐 손 이런 부위들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못 찾겠다 했는데 정말 과학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되는 장소에 딱 걸쳐 있었어요. 우리 경찰에서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너무 억울한 나머지 떠내려가지 않고 발견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빨리 발견되다 보니까 그나마 지문 채취가 가능해서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41살의 여성이었었어요. 그 결혼을 해서 둘이 살고 있던 누군가의 아내인데 그래서 신원이 밝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며칠 동안 실종이 되어 있는데 미기가 신고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종 신고를. 그 시점을 두고 이제 잠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며칠째 잠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비닐백 같은 쇼핑백을 들고 집을 나와가지고 어느 건물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이 가서 뭔가를 확인해 봤더니 남아있던 아내의 시신 조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거를 현장에서 이제 확보하고 체포를 했습니다. 부인 한 씨를 살해한 건 지난 1일 오전. 다음날 김하일은 시신을 집에 두고 여느 때처럼 자전거로 출근했습니다. 퇴근해서는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자전거로 2번에 나눠 유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되면서 수사망이 좁혀오던 어제와 오늘. 김하일은 결국 집에 숨겨둔 나머지 시신도 근처 빌라 옥상에 숨겼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에 확증을 줬습니다. 살해 동기는 돈 때문에 일어난 부부싸움. 카지노에 빠져 고향에 집 살 돈을 모두 날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범행 동기가 뭐야? 라고 했더니 월급 안 주고 또 도박을 했느냐라는 말 때문에 죽였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수많은 범죄를 봐왔지만 이것은 동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변명이나 이런 것들이지 아내를 살해하고 그렇게 완전히 훼손해서 그냥 바다에 갖다 버린다는 거는 뭐 그가 가진 잔혹성의 어떤 그 대표적인 행위죠. 이제 그 이렇게 만이나 바다에 시신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가장 목적인데 문제는 여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 나머지 시신의 일부를 발견한다고 해도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열기나 이런 습도에 특히 예민한 곳이 그 손끝인데 이 손이라든지 이런 데 표피가 다 손상이 많이 간 경우에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잉크를 바릅니다. 잉크를 여기다 바르는데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완전히 뭐 물감을 칠하듯이 잉크를 바르는 게 아니고 지문 융선이 보이도록 정말 기술적으로 잉크를 발라요. 발라놓고 접사 렌즈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 융선이 마치 지문을 찍은 것처럼 가장 잘 확인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실리콘 러버라고 해서 이제 실리콘을 혼합을 해가지고요.
골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덮어요. 그다음에 그걸 빼서 뒤집어가지고 내 손가락에 끼고 찍어요, 지문을. 그럼 지문이 찍히면서 융선이 보입니다. 네. 이것도 안 되면 거프를 벗겨냅니다. 여기 이게 피부를 피부를 벗겨서요? 벗겨내서 속에도 어떤 흔적이 있나요? 속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이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네, 손 네. 안까지 속지문이 또 있어요. 그거를 채취해가지고 신원을 확인하는데 근데 이 익사 사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 그 지문 채취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 권위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네. 전 모두 인정합니다. 지문 연구가 제일 많이 돼 있고 전 국민의 지문을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 보니까 만 18세 이상은 다 네. 찍으니까.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그 한국 사람이 지문을 잘하냐? 또 우리 지문 많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 끝까지 찾는다는 거죠. 우린 끝까지 할 동기가 있는 거죠. 반드시 지문이 있으니까. 어딘가 있으니까. 이게 어딘가에 있고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있을지 없을지 있으니까. 모르면 하다가도 이거 열심히 해봤자 뭐 찾을 수도 이럴 텐데 우리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자들만 보관을 그 하니까 데이터에만.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 익사 사고의 지문 감식이 해외에서도 그 활용한 경우가 있죠. 대한민국 지문 기법이 정말 세계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몇 개 있어서 잠깐만 소개를 제가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마 2004년에 일어났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쓰나미, 인도양 쓰나미. 네. 수마트라 섬에서 이제 쓰나미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 전부 다 덮쳐가지고 쓰나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하고 실종이 됐죠. 그 추산되기로는 사망자가 28만 명 정도가 됩니다. 실종자도 14,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이 자국민들이 이제 거기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그 이 CSI 요원들이 파견이 돼가지고 자국민들 신원을 확인을 해가지고 빨리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참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 시신이 발견되면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한국인 시신만 우리가 신원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다 지문을 채취해서 그냥 서로 데이터베이스로 공유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했는데 워낙 물에 불어 있으니까 드라이기로 이거를 이제 말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CSI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기법을 안 씁니다. 어떻게 했냐면 끓는 물에 한 3, 4초간 살짝 넣었다가 빼면 피부가 갑자기 팽창을 해요. 3, 4초 만에. 이건 고온 습열 처리법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 방법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있는데 근데 외국 수사팀 많이 배웠겠네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드라이기로 시신을 말리고 있는 다른 외국 CSI들보다 훨씬 많은 지문을 계속 채취를 해서 막 인적사항을 밝혀내는 거예요. 신원을 밝혀내는 거예요. FBI가 전 세계 CSI들을 다 모여. 자, 이제 한국 CSI한테 배워 이거.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열흘 걸리기 한 이틀 만에 모조리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빨리 수습해서 귀국했던 이 사건이 그 쓰나미 사건입니다. 근데 지문이 처음에 도입될 때에도 연구가 필요했던 것이 평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네.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연구를 오래 해서 이제 안 변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종생불변이다. 태어나는 순간 죽을 때까지 이 지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종생불변하고 이제 만인이 부동하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영화 보면은 왜 화면을 보면 막 지문이 막 돌아가면서 찾잖아요. 네, 매치, 노 매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다다다닥 네. 딱. 점이 찍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땀구멍이에요. 땀구멍의 위치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찍으면 그 땀구멍이 점처럼 찍혀 있거든요. 사실 들여다보면. 그 위치에 똑같은 장소에 그것이 있어야 이 사람이 동일 지문 판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해서 14개가 넘어야지 동일인으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문양도 변하지 않아요. 동그랗게 말린 지문이 있고요. 한쪽으로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재상문, 와상문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양도 이쪽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 번호들이 다 있어서 만약에 장강명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 지문 번호가 있어요. 7893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그 번호를 찾아요. 아, 일일이 볼 필요 없이 일단 그 번호를 가지고. 근데 그 번호가 다 번호가 같은 사람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 번호가 같은 사람은 있는데 그때 이제 구분해. 좁혀가는 거죠. DNA랑 비슷한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DNA도 숫자 몇 네. 개 가지고 일단 저장해 놓고. 아니 이게 지문이 손가락, 그러니까 사람에 관련된 지문만 있는 게 아니고 개 코에 지문이 다 다르대요. 개가. 아, 개 코에도 지문이 있나요? 코 여기 번지르르한 데 있죠. 아, 여기 지문. 이거 개가 겹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애완동물의 이 코 지문을 등록제로 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회사가 그쪽에서 엄청 큰 상을 받았대요. 비문이죠. 보호자가 각각 다른 두 마리의 포메라니안 강아지. 그냥 보기엔 구별이 쉽지 않은데요. 강아지의 비문을 찍어 식별해보니 찾고자 하는 강아지가 아니라고 나타납니다. 기가 막히다. 예. 갑자기 생각났는데 판다곰이 눈이 이렇게 멍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다 다르대요. 아, 그래요? 지문처럼. 그걸로 구분한대요, 자기들끼리. 아. 모양이 다 다른데. 실제로 자연에서 그렇게 패턴이 만들어질 때 굉장히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패턴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서 얼룩말도 똑같지 않더라고요. 패턴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걸 가지고 판별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죠. 우리 지문이나 얼룩말의 모습이나.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은 똑같은 건 없다. 물건에도 지문이 있다면서요? 그걸 이제 화학적 지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화학적 지문이라고 그러는데 좀 이제 어려운 용어가 나올 수 있는데 동위원소라는 것을 이용하는 동위원소라는 걸 이용하는 화학적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 다 원자로 되어 있거든요. 다 원자로 되어 있는데 재미있게도 동위원소라고 해서 똑같은 원자인데 단지 무게만 다른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똑같이 김상욱인데 하나는 몸무게가 70kg인 김상욱이 있고 몸무게가 80kg인 김상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둘은 뭐 어디 가나 김상욱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동위원소라는, 그러니까 원래 화학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서로 차이를 알 수 없어야 되는데 이제 질량 분석기라는 게 있어요. 화학에서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면 다른 게 다 똑같아도 질량이 다른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의 정확도로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지금은 엄청난 정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정말 엄청난 발전이네요. 근데 이것이 지역이나 그것이 놓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5가지 원자를 내가 가지고 숫자들을 부여하겠다면은 여기 이 지역, 이 물건에는 5가지 미세한 비율의 차가 숫자로 나올 거고 똑같은 물질이라도 요 미세하게 요 비율이 다르다면 다른 물질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던 흙도 그럼 그 비슷한 예가 되겠네요. 이게 여기 흙 아닌데 이게 여기 왜 묻어있지 이 사람한테. 그게 굉장히 절실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범죄 이 수사에 차량이 이동하고 나서 분명히 이거 어디 갔다 온 흙인데 알 수 없다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럼 만들자고 수없이 많이 건의를 했었죠. 실제로 이 기법을 써서 그 사건이 해결된 아주 유명한 경우가 하나 있는데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010년 12월 23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 시점인데 그때 인터넷의 한 사이트에 아주 끔찍한 사진이 하나 올라와요. 그 사진은 보통 우리가 이제 빵집에서 사 먹는 밤식빵 안에 쥐가 맞아요. 기억나요. 네. 한 누리꾼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식빵 사이로 보기에도 흉측한 쥐로 추정되는 물체가 보입니다. 이 사진들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고 해당 식품업체는 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사진들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게시자의 신원 파악이 우선이라 보고 IP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 사진 자체가 너무 끔찍했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 크리스마스 때에 제과점의 매출이 뚝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혐오스럽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 놀랍게도 이 사진은 이제 조작된 거죠. 조작된 거란 뜻은 쥐를 식빵에 넣어서 식빵을 만든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범인 이 사진을 올린 이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되었다고 했던 그 제과점 근처에서 제과점을 하던 동정 업종의 경쟁 업주였던 것이죠. 범행을 결심한 김 씨는 아들에게 10,000원을 주며 경쟁 제과점에서 식빵을 사오라고 시켜 해당 업체의 구매 영수증과 비닐봉투를 입수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매장에서 제빵사가 퇴근한 틈을 타 쥐를 넣은 식빵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PC방에서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자리를 옮겨가며 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것이 밝혀지게 되는데 이때 그럼 과연 그 식빵이 어느 식빵인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식빵은 다 그렇죠. 식빵인데. 식빵에 지분이 없으니까. 식빵은 그냥 식빵이잖아요. 식빵이죠. 그때 이제 국가수에서 이걸 조사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 화학적 지문, 동위원소를 이용한 화학적 지문 기법이 사용돼요. 그 빵집에서 나온 빵들과 밀가루 거기에 있는 것의 동위원소 비율과 지금 의심받고 있는 제과점의 밀가루나 거기에 있는 빵들 그것들의 동위원소 비율을 비교한 거예요. 이쪽이랑 같은 거죠. 그 역이 물질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데 화학적 지문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가원은 쥐식빵의 겉모습이 김 씨 매장에 있는 빵틀과 일치하고 칼슘과 마그네슘 또 나트륨 등 빵의 성분 역시 김 씨 매장의 식빵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한 일이니까 혹시나 다른 제빵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치를 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염치는 없지만 지금 이런 장면들이 자꾸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가족들에 있는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피해들이 있으니까요.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토양을 이용한 이제 증거, 미세 증거, 이제 토양 포렌식이라고 하는데요. 토양. 많은 분들이 그 주변의 흙을 보면 다 똑같은 흙인데 무슨 이거 가지고 증거가 될까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은 지구상의 흙은 다른 어떤 행성의 흙과도 다른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내렸을 때 그 밑에 흙 같은 게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Both hands down about the fourth rung up. There you go. Okay, now I think I'll do the same. 착륙할 때 막 뭐가 먼지가 막 날아가고 그다음에 그 암스트롱이 찍은 발자국이 남아있거든요. 달에도 흙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흙이라고 보기 힘든 그러니까 암석이 뽀개어진 거거든요. 암석이 뽀개지는 이유가 지구는 이제 풍화작용이 있어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막 뽀개지고 이러지만 다른 기상현상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긴 흙이냐면 이거는 일교차가 300도예요. 낮에는 100도까지 올라가고 밤엔 영하 200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교차 때문에 부서지기 시작한 것들이 쌓인 그냥 먼지 같은 거고 그게 다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지구의 흙이 특별한 거는 지구는 생명체가 있어서 이것이 단지 먼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지렁이 같은 생명체들이 이걸 먹어서 내뱉을 때 거기 사는 나무라든가 생명체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서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흙들이 존재해요. 그다음에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조금씩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흙을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으면 그럼 이제 바닥, 특히 신발에 묻어있는 흙을 보고서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알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03년 4월에 부천의 중부경찰서에 한 택시기사가 와서 사고를 이제 신고를 했어요. 하는 이야기가 제가 택시를 제가 운전하고 옆에 그 20대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차가 정차해 있을 때 괴한들이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돈을 금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더 내놔라. 왜 이것만 내놓느냐. 없다고 아저씨 없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또 여자가 가만히 안 있냐고 푹푹 찔러대고 앉아있고 해서 정 씨는 이들이 돈을 요구하다가 없다고 하자 양 씨를 마구 찔렀고 이 틈에 자신은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칼로 찌른 그 여성을 데리고 자기들이 타고 온 차에 싣고 도주했다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니 근데 너무 뭐 어쨌든 좀 이상하죠. 이상한 상황이 좀 이상하고 아무리 괴한이 왜 갑자기 그런 실제 일을 이제 몇 시간 뒤에 바로 그 여성이 20대 여성이 변사체로 이제 그 강변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일단 경찰이 조사를 들어갔는데 가봤더니 이제 되게 이상한 점이 많은 거예요. 일단 금품을 노린 강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밖에 놓여 있는 돈들이 이제 거스름돈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고 10,000원짜리 지폐 있고 뭐 그런데 그다음에 그 여성의 지갑이 택시 안에 떨어졌는데 지갑도 안 챙긴 거죠. 범행이 끝난 뒤에도 차량 안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수사가 이 사람을 이제 용의자 선상에 놓고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결정적 문제가 나중에 이제 범인으로 단정하게 되는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택시 안에 흙이 이렇게 있고 희생자가 있었던 강변에 있는 진흙 같은 거 그런 흙이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길에 서 있다가 괴한들이 와서 뭐 납치해 가고 뭐 이런 스토리인데 이 택시에도 뒷부분에 뭐 바퀴나 범퍼 이런데 그쪽을 가야지만 묻을 수 있는 흙탕물 같은 것들이 이제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유죄가 입증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처럼 이제 흙이라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주요 증거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아까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흙 샘플이 다 표본화되면 좋겠네요, 진짜. 성분 검사했을 때, 이거는 전남 쪽에 있는 어디 흙인데요라고 딱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거면. 그러니까 사실 흙은 너무나 많은 원자들이 있고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그 기준만 잡으면은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스트론튬의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지금 전국을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상황이나 그 나라의 토양의 특성이나 뭐에 따라서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기법들은 원래는 그 석유를 탐사하거나 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원 탐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범죄 수사에 쓰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범죄 수사에 이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미세 증거라는 건데요. 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막 현미경으로 보거나 확대해야 되는 증거물들을 이제 미세 증거물이라고 하는 건가요? 페인트, 뭐 심지어 유리 이런 것들 다 범죄 수사에 쓰일 수가 있어요. 유리는 다 똑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유리가 뭐 저 유리나 여기 이 유리나 뭐 얼마나 다를까? 만든 곳에 따라 좀 다 다를까요? 그러니까 유리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유리는 이제 굴절 유리라는 게 있어요. 굴절 유리라는 것은 그 유리에 들어간 빛이 꺾이는데 꺾이는 정도를 결정하는 게 굴절 유리거든요. 꺾이기 때문에 이 안경이 있는 거예요. 안경이 유리에서 빛이 꺾이기 때문에 사람 머리는 꺾인 걸 모르니까 빛이 꺾이지 않고 직진해 왔다고 착각을 해서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꺾인다는 게 중요한데 물리학자는 이 굴절률을 소수점 거의 1000만분의 1까지 될 수 있어요. 1000만분의 1. 따라서 사실 유리의 굴절률은 A의 유리와 B의 유리가 조금만 다르면 굴절률이 조금 뭐 1000만분의 1까지 다를 거고요. 같은 공장에서 나온 유리라도 그런 건 다른 거예요. 심지어 한 유리에서조차도 유리의 표면 부분과 안의 부분은 굴절률이 약간 달라요. 밀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서 일어난 사고에서는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로 추정되는 이제 8세 아이가 죽은 건데요. 처음 뺑소니인 줄 알았는데 이제 사건을 추적하다 보니까 용의자가 나온 거예요. 뭔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피해자의 몸에서 유리 조각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용의자 집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유리랑 비교했는데 이제 소수점 몇 대까지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리 DNA네요. 그렇네요. 유리 DNA.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범죄를 저질렀으니 지문을 닦자. 그다음에 장갑을 끼자. DNA 한다니까 DNA 안 떨어지도록 다 준비하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 물질이 떨어지면 그거를 가지고도 역시 추적을 하여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은
몇 개 중요한 증거들을 막는 걸로는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증거는 다 과학기술로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이제 법의학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2번 죽는다. 처음에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한 번 죽고 그 사람의 죽음을 기억하는 마지막 사람이 죽었을 때 2번째 죽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결국은 어떤 살인 사건이나 이제 억울한 죽음을 맞닥뜨리면 저희 법의학자도 그렇지만 담당 형사들은 그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은 평생 갖고 갑니다. 기억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전남 나주에서 있었던 드들강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드들강 사건. 네.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지난 2001년 전남 나주의 드들강 강가에서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지난 2001년 2월 당시 여고생이었던 17살 A양은 나주 드들강변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17살 먹은 어린 여학생이 고3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전남 나주 드들강이라는 하천에서 수중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문제는 발견 당시 보면은 옷이 다 벗겨져 있고 그다음에 유리품도 없어요. 옷가지도 없고 또 엄마가 사주셨던 반지, 꼭 끼고 다녔던 반지, 금품이 또 없어졌고 전날 핸드폰도 없어진 상태가 되고 또 그 발견된 장소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결국은 타살인데 유일한 단서는 이제 시신입니다. 사인과 여러 가지 감정으로 채취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되죠. 우선은 외표 상황에 보여졌던 것은 옷이 벗겨진 채로 여학생이 발견된 거기 때문에 성 관련 강력 사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폭행 과정 중에서 살아있는 상태 때문에 어떤 저항이나 반항, 억압 손상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 손목이나 이런 쪽에 피하 출혈이 있고 그럼 제압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목 졸리는 적, 그다음에 가슴에 압박근 같은 게 있고 좌측 측두부나 후두부에도 뭔가 부딪히는 적이 있어요. 이게 폭행일 수도 있고 사망하는 과정이 부딪힌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두드러진 것은 얼굴이 뻘개요. 이걸 이제 법의학적으로는 안면 우렬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목을 조르면 안면 우렬이 나타나는데 중간에 풀어버리면 또 싹 사라져요. 근데 이게 시체에서 계속적으로 안면 우렬이 있다는 것은 사망할 때까지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경부 압박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있어요. 문제는 물속에서 발견됐으니까 피해자가 과연 물에 들어갔을 당시 생존한 상태였을까 사후였을까 이걸 봐야 되는데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물을 마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물을 먹고 뿜고 하는 과정에서 기도에서 경련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포말이라고 하는데 작은 거품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 법의학적으로는. 또 하나는 물을 먹게 되면 이게 기도로 들어와서 폐를 통해서 전신순환을 거쳐요. 심장이 뛰고 있으니까. 그럼 물속에서는 부유 미생물이라는 플랑크톤이라는 게 서식하거든요.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플랑크톤이 노출되지 않은 다른 원격 장기. 콩팥에서도 플랑크톤이 검출이 돼요. 네. 그러면 물에 들어가서 숨을 쉬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물속에서 목이 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경부압박 질식사지만 익사의 기전도 개입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내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 관련 사망이 의심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채취해서 DNA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DNA가 나오면 사건이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실은. 왜냐하면 그렇죠? 같은 사람만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주변인들, 동네 사람들 또 그 강변 근처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DNA를 대조하게 되죠. 한 200명 정도. 근데 거기서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미제 사건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딱 DNA가 나왔는데 거기에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이제 완전히 미궁에 빠지는 거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돼버리고 그러던 참에 이제 한 10년 정도 흘러가지고 10년이 지났어요? 예. 그래서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 우리가 2010년도에 DNA법이라는 게 있어요. 강간, 살인, 방화 이런 사람들의 강력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소자나 뭐 전과자들에 대한 DNA를 다 데이터를 하는 와중에 2012년도에 목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의 DNA가 그 당시 확보했던 DNA 파일과 동일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10년 전에 그 사건 때문에 채취한 DNA가 둘의 관계성을
누가 이렇게 대조해 보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보인 DNA 파일을 갖고 있어요. 데이터를. 그러고 이제 다시 강력범을 넣으면서 계속 대조를 합니다. 아, 서로 이렇게 자동으로 대조하게 돼 있나요? 그렇게 돼요. 일치군이 딱. 그래서 딱 나오게 된 거죠. 강력범은 DNA를 확보해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액을 확보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2년 다른 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가 DNA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된 건데 이 김 씨가 왜 교도소에 복역을 했냐면 2003년도에 전당포에서 2명을 살해를 해요. 그리고 2명을 유기로 합니다. 유기로 했는데 옷을 싹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비슷하죠. 더더구나 피해자들이 갖고 있었던 시계, 귀금속 같은 것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반지 없어진 거, 유기한 거, 벗긴 거 이게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범죄 행위 수법 비슷하다 이렇게 지목을 하죠. 근데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용의선상에 안 올랐을까? 그 당시 이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시로 보면 24살 정도 젊은 친구였어요. 이 A양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고 A양이 다니던 PC방에 이 김 씨도 다녔던 것이 있고 근데 용의선상에 안 올랐던 거죠. 왜냐하면 김 씨가 그 당시에 주민등록지를 전남 장성에 있는 형네 집으로 해놨어요. 주소 등록지로만 리스트를 잡으니까 전혀 안 잡혔던 거고 문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그 해에 어떤 절도 사건을 있었어요. 절도 사건이. 그래서 그걸로 교도소를 들어가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DNA 검사도 안 하고 당연히 수사도 안 받게 되죠. 예전에는 큰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처로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역시 뭔가 수사망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거 아니었을까. 일부러 그렇게 이제 추정은 되죠. 일단 처음에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실은 DNA가 검출됐다는 얘기를 안고 접근을 해요. 형사들이. 그러니까 A양을 전혀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게 완강히 거부를 했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당시에 A양하고 인터넷으로 접속이 됐었던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건 나옵니다. 김 씨는 평소에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여성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서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일관된 진술이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여러 여자를 만났고 그런 속에 성관계도 있었다.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살인은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니까요.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관계 시점하고 살인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살인죄를 추궁하기에는 결정적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해요. 검찰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소 못하고 그렇죠. 유가족들은 굉장히 상심이 컸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선은 타살 그리고 험한 모습으로 이제 강 하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또 더더구나 DNA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하고 연결을 못 시킨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런 와중에 2009년도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여러 곳에 탄원도 하고 막 호소도 하고 해서 2015년에 이제 재수사를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1년도에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2015년이 되면 그 당시는 살인죄가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2015년이면 겨우 1년 정도 남았죠.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게 7월에 태완이법이라고 살인죄 공소시효를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재수사를 다시 들어가게 되죠. 범인을 찾지 못해 장기 미제가 됐던 사건은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져 묻히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 검찰청에서는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요. 대대적인 재수사를 들어가는데 근데 여하간 그 연결고리 연결할 건 아직 못 찾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목포교도소에 있는 김 씨의 감방에 있는 소지품을 다 압수를 해봐요. 압수를 해보니까 독특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날 2월 4일 날 낮에 여자친구와 같이 강진에 있는 외할머니 집을 방문한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굉장히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재수사 또 이 사진에 대한 언급을 안 해요, 김 씨가. 아까 우리 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바이를 만들다 보면 너무 완벽해지면 그 이상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너무나 인위적인 색채가 나니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진이 나오게 되고. 그걸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의심스럽고. 또 이제 그래서 결국은 같이 복역한 수감자들 한 350명 정도 이제 인터뷰를 해요. 거기서 보니까 유사한 사건을 했다라는 얘기를 진술을 했다. 그리고 생리 중이었던 어린아이를 강간했다. 뭐 이런 얘기. 또 드들강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은 김 씨가 맞아. 근데 문제는 성관계는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사망 시간과의 인과관계예요.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빈 교수님이라고 제가 존경한테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의뢰가 됐어요. 어디서 착안을 하냐면 아까 수중 시체로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에서 증거가 소실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수사관들이 체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정확히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처음 채취할 때 입구에서 가까운 쪽을 할 때는 희멀건 정액이 나왔다. 묻어서 나왔어요, 면봉에. 그다음에 한번 채취하고 두 번째 넣었으니 깊숙이 집어넣었을 때는 끝에 생리혈이부터 혈흔이 있고 그다음에 정액이 섞이지 않은 상태 정확히 구분지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착안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김 씨의 진술대로라면 성관계 이후에 며칠이 지났잖아요. 이 사람이 걸어서 다니거나 앉아있으면 중력이 작용하는 건 흘릴 수밖에 없어요. 혈흔과 정액은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나왔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고 이제 실험을 하세요, 이분이. 혈액은 본인 걸 뽑으시고 정액은 의사이신 아드님한테 정액을 받아가지고 둘을 놓습니다. 비닐팩에다가. 전혀 흔들지 않고 외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전혀 섞이질 않아요. 6시간 반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잠깐 흔들었더니 바로 섞여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정빈 교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성관계 이후에 정액이 배출되고 움직일 수 있는 전혀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특히 앉아있거나 또는 움직이는 그런 생존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성관계, 성폭력이 됐던 성관계 이후에 사망까지는 굉장히 폭력이 인접한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은 성관계한 사람이 살인에 기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제 감정서를 내서 좁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건이 이제 풀리게 되고. 그러나 이제 김 씨는 끝까지 아직도 아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이것들이 다 돼서 이제 2017년도에 무기징역 살인죄로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대단하시죠.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고 첫 유죄 판결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참히 살해된 자녀를 떠나보내고 16년 동안 응어리진 삶을 살았던 가족들은 조금이나마 한을 풀게 됐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A양이 성폭행당한 직후 살해됐다는 법의학 감정을 받아냈고 광주지방법원은 검찰 증거가 모두 효력이 있다며 마침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입니다. 법의학이 진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네요. 범죄 해결에 있어서. 근데 이게 이제 법의학적으로 푼 건 맞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든 그 당시 해석이 안 됐지만 수사관들이 정확하게 체액을 채취하는 과정을 다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단서가 됐고 그 당시 사진, 수사 보고서, 부검감령서 여타 이것들이 다 종합이 돼가지고 이 사건을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해석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의미 있는 소견이든 아니든 모든 걸 다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했을 때 다음에 어떤 형태로 이걸 해석할 길이 생긴다.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죠. 이 매장 특히 시신들이 발견이 되면 신원 확인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신들이 발견이 많이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매장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연식범일수록 깊어요. 그것은 이제 발견되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한 의식이 있어. 왜냐면 이 시신은 발견되는 순간 내가 용의자야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한 관계도 금방 밝혀질 거고. 예. 그런데 비연식범일수록 얕은 거지. 그래서 그냥 덮어놓는 형식으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공통된 것은 어찌됐건 시신을 매장할 정도 되면 신원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옷이 없어요.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매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산 중턱쯤에 매장을 했느냐, 또 정상까지 갔느냐 이런 것들도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과연 사망한 채로 시신을 산 정상까지 들고 갔느냐, 지리적인 조건, 그 다음에 체격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시신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이 과학 수사가 그동안의 발전이 좀 더디어 왔어요,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게 개구리 소년 사건 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디팜이라 그래서 시신이 이렇게 부패되어오는 과정들을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돼 있었거든요. 기증받은 시신을 다양하게 해놔요. 그러니까 뭐 반쯤 매장을 해놓고 반은 나오게 해놓는다든지 햇볕 쪽에만 있게 해놓는다든지 다양한 환경에서 시신을 놓아두고 카메라로 시신이 부패되는 과정을 전 과정을 다 녹화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산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적용해서 아 이건 얼마나 됐고 나이는 얼마나 됐으며 인종은 어떤 인종일 거야. 이것을 빨리 찾는 데이터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누가 시체를 이렇게 기증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러니까 1910년대 후반쯤에는 미국이 경제가 이제 안 좋아져서 그런지 매장을 하기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여기 기증하겠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아서 죽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자필로 이렇게 직접 기증을 하는 서약서 같은 게 없으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의외로 많대요. 기증하려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좋은 의미로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좋은 의미로 보통 보면 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기증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또 좋은 의도로 쓰이는데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에도 있고 이제 캐나다에도 있는데 캐나다에는 갔더니 이제 그 수풀이 막 이렇게 이제 자라 있어요, 풀들이. 근데 그 교관이 저를 보고 CSI를 얼마나 했느냐 그래서 나도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나도 할 만큼 했어. 영어로 할 만큼. 비과학적인. 할 만큼. Many years. Enough. 하여간 Enough. 뭐 베테랑. 충분히 했다. 그랬더니 자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걸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나도 우리는 진짜 벤치마킹 하러 갔기 때문에 생전 연구도 안 보고 처음 보는 얘기인데. 묻어놓은 곳인데. 근데 팁을 주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묻혀져 있는 곳은 풀이 윤기가 나고 훨씬 잘 자라 있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되어버린 거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흐릿하게 보이긴 하는데 그때 제가 통찰 느꼈죠. 아 이런 것이 진짜 연구가 필요한 거구나. 듣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해본 사람만 아는 게 있어요. 실증 연구가 필요해요. 식물학적인 지식도 필요한 거군요. 굉장히 특히 이제 곤충학, 법곤충학은 그렇죠, 곤충학. 특히 이런 그 매장 시신에서 법곤충학이 제일 많이 활용돼요. 자, 어떤 곤충의 알이 발견됐다. 이 알들은 자라오는 기간이 우리가 다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역시 버려진 지가 얼마나 됐을 거야. 그때부터 추적을 해서 사건을 수사해 나가는 거죠. 뼈에서는 일단 중요한 숫자가 또 우리 김상욱 쌤의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206? 206. 206이라는 숫자가 이제 뼈에서 중요한 숫자인데 이렇게 숫자가 다 붙는구나. 일단 이 두개골이 29개의 뼈가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척추부터 쭉 여기 몸통, 그다음에 갈비까지 해서 이게 51개의 뼈가 있고 오른팔, 왼팔이 각각 32개씩, 그다음에 오른다리, 왼다리가 또 31개씩. 이걸 다 더하면은 이것이 206이 돼요. 여기 이 각각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06이라는 숫자는 성인이고요. 아이들은 300개에 달해요. 이것들이 자라면서 붙는 거죠. 탁탁탁 붙어서 이제 이거 헐렁헐렁하다가 딱딱딱딱 붙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10대, 15세인지 10대 후반인지 10대 전반인지 이걸 다 알 수 있고요. 남자의 경우는 이 두개골이 여성보다 더 두껍대요. 보면은 바로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고
골반뼈를 보면 골반은 또 거꾸로 이제 여성이 더 크고 두껍고 골반의 구멍도 훨씬 크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한 부분이 나오면은 남성 여성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뼈로 알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여기 대퇴골인가요? 이 다리도 여기가 하나인데요, 뼈가. 이거 곱하기 3.9가 키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나오면은 이제 다른 데가 없어도 키를 알 수 있고. 그 두개골에서도 그 뼈만 남았을 때 보면은 눈이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네네. 그 구멍이 아시아인은 둥그렇대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게 약간 네모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걸 봐도 인종 옛날에 나치에서 사람 인종 구분할 때 다 여기 각도 제거하는 이유가 인종에 대한 정보들은 다 이제 얼굴에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그렇네요. 그럼 거의 부패가 다 진행되고 뼈만 남은 유골을 봐도 이 사람의 성별, 인종 알 수 있는 거네요.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뼈만 남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화성 우음도에서 백골만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유골 상태의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파악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백골이 발견됐지만 그 주변에 이물품이 있어서 여성이란 건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신발이 없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발이 없는 경우 타살의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이 길이를 이용해서 키를 대충 알 수 있었고 그다음에 나이도 알 수 있고요, 대충. 그래서 나이랑 키만 가지고 근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이제 얼굴 해골에서 그 앞면을 깎은 흔적 같은 게 성형수술. 근데 그런 케이스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대요. 거기 단순해요. 네, 그냥 단순한 성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 나이에 이 키 정도 되는 사람들을 쫙 추려서 확좁혀지네요. 1,700명인가 이 사람들을 다 전화 걸어서 생존된 사람과 뭐 실종된 사람 다 찾아서 한 몇 명으로 한 7명으로 확 줄이고 이제 동거남의 살인 사건으로 해서 범인을 잡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오늘 유력한 살해 용의자가 붙잡혔는데 시신의 성형 흔적이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수천 명의 명단을 확인해 시신이 30살 박모 씨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용의자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모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혈흔은 DNA 감식 결과 숨진 여인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의 인류학을 통해서 두개골을 보고 생전 얼굴 복원도 가능해요? 실제로 그 사실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나면은 뼈의 모양과 실제 얼굴의 모양에 대한 어떤 관계가 얻어지잖아요. 네. 추정하는데 충분히 정확하게 못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뼈를 가지고 충분히 예측을 하고 아까 제가 갔던 박물관에도 이 뼈가 있고 그 뼈로부터 추정된 이제 그 몽타주 같은 그림들이 있어서 물론 알 수 없죠. 이게 진짜 모습인지 그려져 있고 그런데요. 네, 거기에 그 기반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2019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0대 B 씨라는 사람이 이 경찰관을 사칭해가지고 채팅 앱에 접속해가지고 10대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하고 또 이 불법 촬영하는 그런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데 경찰을 사칭해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 2명을 상대로 협박한 뒤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었냐면 이제 채팅 앱에 접속을 해가지고 조건 만남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청소년들하고 만나면은 위조된 경찰 신분증이죠. 이거하고 테이저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 경찰인데 함정수사처럼. 그렇죠. 너 조건 만남 하려고 했지.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경찰서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징역 8년을 받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경찰을 사칭한 범죄도 많았지만 국정원이나 청와대 같은 그렇죠. 이른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고위 권력기관들 거기 사람들을 사칭하는 그런 범죄들도 꽤 컸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1957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57년. 이승만 대통령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핏줄, 내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지 당시에 비서였기도 했고 당시 국회의원이었고 나중에 이제 부통령이 되는 이기붕 일가
이기붕 씨의 아들 이강석. 네, 이강석을 양자로 드리게 됩니다. 그 이강석은 졸지에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된 거예요. 네. 아들이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데 백주 대낮에 헌병 정복을 입은 헌병 뺨을 때리고 네, 파출소에 들어와서 막 집기를 파손하고 막 행패를 부려도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이강석이 이제 그 서울대 법대 편입을 시도했다가 서울대 재학생들의 강한 반발로 네, 또 무산된 적이 있고 결국에는 육사에 들어가게 됐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워낙 그 초법적인 권력을 등에 업었는데 생부인 이기붕이 또 어떤 그렇죠. 상징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이강석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질 무렵에 경상북도 일대에 이강석이 등장을 합니다. 요 57년도 요 해가 태풍으로 이 수해를 많이 우리나라가 입었던 그 해래요. 근데 영남 지방 일대를 휩쓸었던 대폭우로 말미암아 수많은 건물과 인명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때 이제 대통령의 아들인 이강석이 등장을 해서 우리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몰래 지방의 수해 피해를 조사하러 왔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강석이 경북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경찰서장들을 만나고 지역 유지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뜯어낸 금액이 50만 환. 50만 환인데 어느 정도냐? 당시 1만 원이면은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마니가 한 25만 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1,250만 원? 아니 근데 그때는 쌀 한 가마니의 가치가 쌀 한 가마니는 엄청 힘든 거였죠. 한 달 월급이었을 거냐? 맞아. 월급에 쌀 한 가마니. 네. 이 이강석이 그 경북 일대를 이렇게 헤집고 돌아다녔는데 사실 이 이강석은 가짜 이강석이었던 거죠. 네, 가짜 이강석. 사칭한 거네요. 그렇죠. 이 사람 누구냐? 당시 22세였던 강성병.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집안이 부유하게 살다가 이제 또 대학 입시 서울대 법대를 시험을 봤다가 또 떨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대학을 봤다 떨어지고 가뜩이나 심란해 있던 차에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안의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 버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을 비관했다 그럽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자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거 봤어? 그 신문 좀 봐봐. 그 대통령의 양자가 된 이강석 사진이 신문에 이제 딱 뜬 거예요. 자기랑 너무 닮은 거야. 아, 얘도 닮은 걸 이용했구나. 오, 자기가 봐도 닮은 거예요. 자, 그때 당시에 사진을 이 사람이 실제 이강석. 좀 이 사람이 이제 강성병 씨. 얼굴이 비슷하죠. 눈매가 비슷하네. 예, 얼굴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이 가짜 이강석이 경주 시내의 다방에 갔다가 우연히 경주 경찰서장을 보게 돼요. 그때 결심을 했다 그래요. 내가 한번 이강석으로 사칭해 볼까? 그리고 서장님이시죠. 그런데요. 저 대통령 양자인 이강석입니다. 난리 나지. 이 가짜 이강석이 내가 아버지의 특별 분부를 받고 지역 시찰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니까 이 경주 서장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경주 서장님이 경주 최고급 호텔에 모시고 관용차를 운전기사까지 딸려가지고 서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불국사 관광을 시켜드립니다. 요것이 다부탑, 요것이 석가탑, 요것이 천마총. 예, 막 보여드리고 거기 있는 각종 기념품들 다 선물을 하고 심지어 불국사 앞에서 서장하고 기념 촬영까지
대담하다. 대담하죠. 네. 대담하죠. 좀 이해가 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일일생활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짜 먼 곳이잖아요. 하긴 경부고속도로도 지어지기 전이고.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진짜. 그렇죠. 예,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뭐 맞아요? 뭐 이러기도 아니, 그러면 서울에 확인해 본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뢰되는 일일까 봐. 이 경찰서장 입장에서는 정말 로또에 맞은 것처럼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기회지. 얘가 이제 드디어 승진의 기회가 서울 가는구나. 그래서 이제 경찰서장이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관용차로 해가지고 운전기사 딸려서 보낼 테니까 편하게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짜 이강석이 경무관으로 승진. 그러면서 얼마나 설레었겠어. 그럼 이 서장님이 야 드디어 내 라인 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관용차를 운전기사가 딸린 관용차를 타고 영천으로 진입을 합니다. 영천에서도 이제 간 곳이 경찰서죠. 경찰서장과 또 만납니다. 그리고 또 경찰서장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다음날 이제 안동을 갔는데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경찰서장들끼리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날 이제 숙소에서 딱 깼는데 안동에 경찰서장이 그 안동 소재 기관장들을 모두 대동하고 문안 인사를 하러 이 숙박 시설에 찾아오고. 근데 이때 이제 근데 내가 이 수재민들한테 좀 쌀을 사줘야 되는데 미처 그 돈을 못 갖고 왔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돈을 뜯어내요. 이 경북의 유지들 이분들한테 이 3일 동안 뜯어낸 금액이 46만 5천 원. 뜯어낸 큰 돈이죠. 거죠. 그거 진짜 큰 돈이죠.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날 대구로 갑니다. 대구. 경북 도지사를 만납니다. 점점 이제 꼬리가 좀 길어지네요. 그죠? 관사에서 도지사를 만나죠. 도지사, 오셨습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도지사, 경북 도지사가 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비서도 없고 말이야. 아무리 내사라 그래도 좀 수상하잖아요. 수상인데 때마침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 경북 도지사의 아들과 이강석이 친분이 있었대요. 실제 이강석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니까 아들한테 야 네가 와서 얼굴 좀 확인해봐라. 그러더니 이제 이 경북 도지사 아들이 아빠 아니야. 강석이 아니야. 3일 만에 체포가 됩니다. 이 사기 행각 3일 만에. 그리고 이제 그 대구에서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당시에 그 1000명이 넘는 방청객이 몰려 들어가지고 이 판사가 사람들한테 낑겨갖고 법복이 찢어지고 화재의 사건이네요. 대구 법원에 있던 재판정에 있었던 의자 반이 파손이 됐대요. 사람들을 치워가지고 그 정도로 아무튼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재판에서 이제 범죄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가짜 이강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문을 통해서 이강석이 헌병 뺨을 때리고 집기를 파손하고 이래도 아무 일이 없다는 걸 보고서 무슨 일이든 내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 관리들의 부패함을 테스트할 수 있었다. 헐리우드 같았으면 60만 달러의 배우 연기료를 받을 수 있었던 연기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래요. 아니 가짜 이강석은 사람들이 재밌어했을 것 같아요. 진짜 이강석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마음이 있고 뭐 그 서장이나 뭐 도지사에 대해서도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경주 서장이 얘기했던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나중에 관용어구처럼 된 거죠. 귀하신 몸이라는. 극진히 접대했던 관료들도 사실은 굉장히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 5명의 경찰 고위 간부들은 감봉이나 견책 정도 되는 걸로 마무리됐다 그래요. 강성병 씨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어요. 10개월. 근데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강석이 권총으로 이기붕과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을 사살하고 자기도 이제 권총으로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가짜 이강석도 극약을 마시고 세상을 그래요. 네.
자기 신분을 속이고 10년 이상 살아온 어떤 범죄자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건은 안양시 안양동의 어느 호프집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1997년 4월 11일 그때 28살짜리 어느 술 취한 남자 손님이 그 호프집에 있었는데 이 남자 술이 너무 많이 취했어요. 많이 취해가지고 행패를 부리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좀 가라고, 정신 차리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남자 손님이 그 순간 이제 확 정신이 미쳐서 그 호프집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와서 아주머니를 마구 찌르고 그리고 도망을 가요.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인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 현장에 뭐 맥주병이나 뭐 그런 칼 같은데 지문이 있고 그 남자가 쓰던 등산 스틱도 있었다고 해요. 지문이 있으니까 금방 잡겠지 하고 그 남자의 집을 찾아서 급습한 게 이틀 뒤였다고 합니다. 이틀 뒤에 남자는 거기 없어요. 사실은 남자는 그때 한국에도 없었어요. 벌써 이틀밖에 안 되는데? 네, 이 남자는 1991년에 미립국을 한 중국 동포였어요. 중국 동포였는데, 예, 한국에서 이제 전기 설비 공사를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요. 이 남자는 사람을 그렇게 살해한 직후에 자기 집에 돌아가자마자 1시간 만에 짐을 챙겨가지고 인천으로 가요. 인천항에 이제 출입국 관리소가 있거든요. 거기 갑니다.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불법 체류자예요. 지금 아버지가 임종 직전이에요. 근데 중국 돌아가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나라에 출국 명령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가 와서 자기가 불법 체류자인 거를 고백을 하면은 과태료만 조금 매기고 보내주는 돌아가게 해줘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의 도피를 한국 정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네. 네. 야, 근데 허망하게 빠져나갔네요. 허망하게 빠져나갔죠. 중국에서 뭐 이것저것 또 뭐 사업을 하면서 있었다는데 잘 안 됐나 봐요. 네네. 그래서 다시 미립국을 합니다. 또 미립국? 또 미립국을 해요. 원래 이 사람이 강모 씨인데 이모 씨라는 신분으로 미립국을 해요. 그리고 계속 자기 기술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직원도 10명 가까이 두고 잘 됐다고 해요. 잘 됐다고. 잘 됐는데 2011년에 한국 법무부가 잠깐 동안 어떤 제도를 시행을 해요. 재외동포 고충 해결. 불법 체류자가 자진 신고를 하면 외국인 등록을 해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외국인 등록을 해서 이제 불법 체류가 아닌 그냥 한국 거주 중국 동포. 신분 세탁을 한 거네요. 신분 세탁을 한 거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진짜 허술했네요, 우리나라가 진짜. 허술했죠. 허술했고 이게 사실은 어떤 그 제도의 미비점이 몇 가지가 이제 이 사람이 악용을 한 건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너무 안심을 했나 봐요. 어느 날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자랑을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국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꼭 이런 일이 생긴다. 야, 내가 옛날에 사람 죽였다? 뭔 소리야. 허풍을 치고 있네. 그 순간에는 별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TV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1997년 안양 호프집 여주인 살해 사건. 이제 범죄를 다루는 TV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이 그걸 보다가 이게 그 사람이 해준 얘기랑 너무 비슷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사람 중국에 아니고 지금 한국에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보니까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 하고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 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그 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추적을 해보니까 계속 어떤 사람이랑 자주 통화를 해요. 누군데 이 어머니랑 자주 통화를 하지? 지문을 뗐더니 강모 씨가 1997년에 출입국 관리소를 나가면서 인천을 나가면서 그때 지장을 찍었어요. 그 지장 지문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체포를 했고 거의 20년 가까이 지난 거네요? 네, 19년이 지난 거죠. 그 살해 사건으로 97년에 살해를 했고 그 사람이 자랑을 한 게 2016년 5월이에요. 이제 강모 씨라고 해야 될지 이모 씨라고 해야 될지 이 범인은 자기 진짜 생일도 까먹고 그러고 살고 있었대요. 체포가 됐고 처벌 받았겠죠? 처벌 받았죠. 징역 13년형을 받았는데 살인을 저지른 강 씨가 국내에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은 지장을 역추적한 끝에 수원에 살던 강 씨를 건강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냈습니다.
글쎄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신분 세탁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20년을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미국에는 가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죠. 주만 벗어나서 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경우. 우리 뭐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나오는 반전이잖아요. 사실은 뭐 피해자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범인이었고 뭐 피해자 행세를 한다든가 이게 되게 이제 흔히 나오는 틀인데 한국에서 쓸 수가 없어요. 한국 범죄 소설 작가는 이걸 트릭을 쓸 수가 없는 게 주민등록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등록. 개인 고유 번호죠.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게 된 것도 되게 최근이에요. 2017년부터 바꿀 수 있게 됐고 그전에는 바꿀 방법도 없었고 지금도 뭐 바꿀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등록증 받을 때 10손가락 지문은 다 찍고 국민의 모든 10손가락 지문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찰청 지문 자동 검색 시스템에 에이피스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없대요. 이렇게 경찰서에서 참고인증 피해자들은 오면 일단 주민조회라는 걸 하거든요. 성명 주민번호를 넣으면 내 지문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조를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왜냐하면 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막 주민등록증이 생겨나면서 가서 야 동사무소에서 와서 지문 찍고 가래 하면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야, 내 것도 찍고 와 그러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정리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옛날 분들 보면 왜 군대 2번 갔다 왔다고. 맞아요. 동생 대신 형 대신.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건가요? 이게 아는데. 오, 네. 자, 정답은? 이게 맞출 것 같아요, 제가? 그 옛날에 김신조. 맞아요. 네. 진짜? 김신조가 청와대 습격 사건 했을 때 번호를 부여하고 이걸 통제해야겠다 그래가지고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 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생포대 간첩 김신조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청와대 내부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따를 거하고 무장 간첩을 침투시켜 남한의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민심을 동요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말한 김신조는 자기와 같은 살인 무장 간첩 2,400명이 현재 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신조 사건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쇼크를 많이 받아서 도입된 게 많은데 전경, 예비군제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그때 한 거예요? 네. 그 주민등록번호라는 게 사실은 간첩 잡는 제도였던 거예요. 네. 그렇네요. 박정희 대통령 1번. 맞아요. 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번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100001. 그때는 이제 뒷자리가 6자리라서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였고 뭐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제도가 아니었는데 실제 우리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의식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냥 전 국민 다 찍으라고 하고 전 국민이 대부분은 그냥 찍는 건가 보다 하고 찍어요. 일단 범죄 수사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많을 수도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바로 추적이 되니까 도움은 줬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평가가 잠깐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안전, 통제, 자유, 감시 이게 정말 얘기죠.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내 자유를 조금 희생해서라도 내가 안전해지는 게 좀 겁이 많으니까 네, 좋다. 근데 저는 약간 좀 불만도 있는 게 국가가 그러면은 그거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해주느냐. 최근에도 그 이석준 그 맞아요. 케이스가 그렇죠. 네. 이제 공무원이 2만 원을 받고 정보를 흥신소에 팔아서 너무 어이없는 일이더라고요. 알고 지내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26살 이석준. 피해 여성의 집 주소가 알려지는데 정보원 노릇을 한 건 수원시 권성구청의 공무원인 걸로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흥신소 직원 B씨가 준 피해 여성의 주민번호로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B씨에게 넘어간 주소는 흥신소 몇 군데를 더 거쳐 이석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고작 2만 원을 받으려고 공무원이 넘겨준 개인정보가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이더라고요. 한국의 그런 개인정보라는 게
큰 덩어리의 데이터베이스가 돼가지고 불법 마케팅하는 곳, 뭐 스팸 메일 보내는 곳, 흥신소 이런 데서 돌아다니고 있고 또 너무 쉽게 이걸 요구를 해요. 무슨 인터넷 사이트만 들어가려고 하면은 전부 동의하게 돼 있죠. 네, 동의하고. 약간 제 정보는 제 권리잖아요. 그렇죠. 권리가 있는 듯해 보이긴 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고. 그러니까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약관 속에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이 아니고 이제 통보죠. 통보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개인 정보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몇 천만 명씩 유출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만 종합을 해봤더니 그렇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건수가 3억 7,400만 건이라고 해요. 3억 건이 넘어요? 아, 이건 진짜 충격적이다. 지금 개인정보는 나에게는 권리, 남에게는 재산이자 나를 감시하는 도구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점점 커지는 숙제입니다.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다 상식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네. 전쟁하지 말자고 적어도 올림픽 기간 중에는 전쟁을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언제나 올림픽 기간에는 다 가급적 그 지금도 현대에도 전쟁을 자제하는 그런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범죄 중에 뭐가 있으세요? 저는 도핑 테스트, 약물에 관련된 범죄 가장 많죠. 사실 도핑이라는 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70년대, 80년대, 뭐 60년대 이럴 때는 굉장히 이게 너무 성행을 했는데 성행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소 냉전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 두 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경쟁의 장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 특히 이제 목숨 걸고 뛰어들었던 나라들이 그 당시 소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죠, 하고 동독이었대요. 동독.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이긴다고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할 리가 없는데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동독이 몇 위였는지 아세요? 국가 순위? 거의 2, 3위 아닌가요? 2위죠, 2위. 2위 맞아요. 동독이 2위를 할 만큼,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을 알고서 조사를 해보니 95% 가까운 선수들이 다 약물 주입 받았고, 이 약물이 그냥 주입해서 근육이 잘 붙고 이러는데 도움만 준다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우리 인간을 증강시키는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스테로이드는 우리 피부 뭐 바른 약에도 스테로이드라고 써 있.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되는 약에는 많이들 쓰이는 성분이죠. 근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걸 이제 장기 복용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같은 게 인위적으로 주입된 거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호르몬은 안 나오게 돼요. 고환이 아주 작아지죠. 이게 들어가서 온갖 다른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오래 못 가요. 남성을 못 살게 되는데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끔찍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안드레아스 크리거라는 여성 투포한 동독 선수였는데요. 그때가 20살이었는데 이제 약을 자꾸 투입받다 보니 남성화돼 가는 거예요. 남성화. 자꾸 이제 수염도 막 나고 몸에서 막 목소리도 굵어지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년이 지나자 24살인데 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성으로 살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안드레아스가 아니라 안드레아스는 남자 이름이거든요. 원래 하이디예요. 하이디 크리거였는데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돼요. 수영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던 카린 코니그를 비롯한 동독의 여자 선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성전환됐습니다. 주로 수영과 육상 선수들에게 이 같은 약물을 모두 142명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는 올림픽에서 이걸 절대 금지 이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소변 검사를 다 받아야 돼요. 지금 무조건. 예를 들면 그렇게 걸리는 분들 많다면서요. 그냥 한약 같은 거 잘못 먹고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도 있죠. 성분이 있어서 메달이 박탈되거나 선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와 관련된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요.
그 올림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벤 존슨이냐 칼루이스와 사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과 100m 육상이잖아요. 100m 육상에서 당시 최고의 핫 이슈는 칼루이스가 이제 그전 올림픽에서 1등을 금메달을 했었고 이제 2연패를 할 수 있느냐. 근데 벤 존슨은 새롭게 나타난 스타인데 캐나다. 그렇죠.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뜨는 이제 새로운 별과 그 오래된 스타와 누가 이길 것인지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차려. 그때 벤 존슨이 이제 100m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 신문에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문 일면에 이따만하게 벤 존슨 약물로 그 박탈당하게 됐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근데 결국은 칼루이스가 진짜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때 8명의 선수가 결승을 뛰었는데요. 결과적으로 6명이 약물로 걸려요. 결과적으로. 다 만연해 있었다는 거네요. 정말 이건 너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칼루이스도 3개 약물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가서 설명을 했대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뭘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넘겨준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약물이 만연돼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도핑 테스트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고 이제는 못하는 걸로 널리 인식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러시아에서 사실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주도 육상연맹이 거기에 딱 가담을 하여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이걸 해왔다는 증거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잡히게 돼요. 세계 반도핑 기구 와다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5년간 열린 국제 대회에서 소변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해 전 종목 선수들의 도핑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하냐면은 정부에서 아예 그 연맹에서 다 만들어서 준대요. 그 약물이 들어있는 귀족 부인의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약물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면은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끝난 다음에 도핑 테스트를 하면 양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럴 걸 대비해서 미리 평소에 그 소변을 받아서 냉동시켜서 보관한대요. 도핑 테스트를 위해서 소변을 채취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 어딘가 모아놓잖아요. 이제 정부 요원이 침투를 해서 바꿔치는 식으로 해서 버텨온 거예요. 야, 정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밝혀지죠. 밝혀져가지고 IOC에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데 참가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막 나라 이름 못 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국기도 못 쓰고. 나라 이름을 쓰지 못하게. 그리고 깃발도 러시아 깃발을 들지 못하고. 다음에 금메달을 따더라도 보통 금메달을 따면은 시상대에 서 있고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를 연주하는데 그것도 못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도 러시아 깃발을 들지 못했지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 제재인지 잘 모르겠고요. 맞습니다. 러시아 이름을 걸고 가지 못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난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것도. 선수들의 조금 생각을 많이 존중해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만 바라보고 사는 선수들 때문에. 모르겠어요. 올림픽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 도대체 우리는 왜 운동 경기를 보는가? 왜 이렇게 열광할까? 기록이 뭐 9초, 뭐 9.5초 그런 숫자가 더 작아지는 것을 보려고 보는가?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숫자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숫자를 얻기 위해서 이 선수가 들였을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인내와 그 인간의 어떤 그 인간성, 인간의 어떤 그 아름다움에서 우리가 어떤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경기를 보고 열광하는 것이지 그 숫자를 보고 금메달을 보고 열광하는 것이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올림픽 경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숫자들로 평가가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1등, 뭐 어떤 100점, 만점 뭐 이런 것만 추구할 때 결국 똑같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약물 얘기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좀 우리의 여러 가지를 치유하기도 하고 좀 나은 컨디션 이런 걸 위해서 약물 참 많이 쓰잖아요. 네. 다 뭐 이렇게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독 잘못 쓰면 중독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있어요. 물질들이 꽤 많아요. 네. 예. 저도 오늘 그래가지고 그런 뭐 스테로이드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또 되게 최근에 익숙해진 어떤 약물 얘기를 하려는데요. 프로포폴입니다. 아, 프로포폴. 네, 지금도 많이 쓰죠. 우리 수면 뭐 마취. 내시계, 예, 수면 마취제고. 프로포폴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나요? 정해주세요. 정해주세요. 즉시 나오네, 즉시 나와. 아니, 프로포폴은 저는 성분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이거 저희 많이 봤던 모양 이거 기억나시죠? 네. 벌집이죠? OH. 이거 좀 복잡하네요. 네, 이게 프로포폴이에요. 꼭 눈사람 같이 생겼죠? 귀엽게 생겼네요. 예. 자, 프로포폴 이걸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수면 마취니까 이제 의식을 잃고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쓰는 건데 이게 물에 안 녹는다면서요. 그래서 뭐 콩기름에 녹인다고 합니다. 콩기름에 녹여서 그 액체가 이제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우유주사다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전에도 수면 마취제가 있었죠. 지금도 또 다른 수면 마취제가 있는데,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기존 마취제는 하고 나면은 깰 때 머리가 아프다든가 구역질이 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프로포폴은 그런 게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병원에서 뭐 연예인이라든가 혹은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분들이 잠을 못 잤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피로가 풀리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 같은 데서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해요. 신체적 중독성은 강하지 않은데 이런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이 강해져서 매일 맞거나 뭐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건도 또 이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거제랑 통영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50대 의사 한 분이 가해자 범인이고, 이분이 2017년에 거제 병원을 열어요. 거제가 좀 이제 대형 조선소들이 있고 하니까 부자 도시로 유명했는데 2010년대 전반까지. 근데 이분이 병원을 열었을 때는 2017년에는 조선업이 이미 불황이고 그래서 거제 경기도 굉장히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병원을 열었지만 뭐 돈을 벌기는커녕 2달 만에 빚이 6억 원이 됐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분한테 어떤 안 좋지만 짭짤한 수입이 생겨요. 뭐냐? 주변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와서 이 우유주사를 맞고 가는 거죠. 피해자는 이제 A씨라고 할게요. A씨가 5월부터 와서 맞기 시작합니다. 보통 프로포폴 10ml를 맞으면은 한 3-4시간 정도 잠이 든다고 해요. 처음에 와서 뭐 6ml를 맞아요. 6ml를 맞고 푹 주무셨나 봐요. 기분 좋았나 봐요. 며칠 있다 또 와서 또 맞아요. 14ml 맞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놔주세요. 이번에는 30몇 ml, 이후로 막 30ml 이런 식으로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5월 말이 되면 이제 하루에 60ml를 맞게 돼요. 10배를 더 맞은 거네요. 그러다가 6월이 되면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 동안 매일 맞으세요. 매일 맞고 하루에 막 100ml씩 맞는 그런 날도 있어요. 처음에 6mm에서 시작했다가. 네, 6mm에서 시작했다가. 그래서 그리고 병원장도 이제 걱정이 되죠. 계속 와가지고 이 주사를 놓으니까 당신 지금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는 것 같다. 큰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런 말은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병원장 입장에서는 A씨를 참 놓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 게 한 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날은 7월 4일인데 이상한 일들이 이 병원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그날 하나는 뭐냐면 그날 간호사들이 출근을 안 해요. 그 병원장이랑 싸워서 출근을 안 해서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랑 병원장이랑 이렇게 병원을 간호사 없이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 A씨가 와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죠. 처음에
12ml를 투약을 합니다. 근데 A씨가 금방 깨요. 깨서 또 놔달라. 또 놓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12cc를 링거에 주입하더니 6cc씩 두 차례 더 투약합니다. 한 번에 5cc 이내 투약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5배 가까이 더 주입된 겁니다. 또 놓고 이번에 저혈압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병원장이 되게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유족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포폴을 수액실이라는 방에서 온 손님들한테 놔주고 있었는데 얼른 커튼을 쳐요. 이 시신을 못 보게. 커튼을 치고 그 환자들 깨어나고 돌려보내고 접수 데스크 직원한테도 오늘 수고했네. 오늘 일찍 가. 이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시신과 자기만 병원에 남게 된 다음 차를 빌려요. 렌트카를 빌리고 밤이 되길 기다려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시신을 옮기고 새벽 2시 반에 차를 몰고 나가요. 차를 몰고 나가서 병원은 거제인데 통영까지 운전을 한 다음에 통영의 선착장에서 차 트렁크를 열고 시신을 꺼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우울증 약 2개를 그 앞에, 그리고 그 A씨의 손목시계도 우울증 약 옆에 둬요. 아, 자살로 위장하는 거예요? 네, 자살로 위장을 하죠.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병원에 돌아와서는 며칠 있다가 그 병원 건물주를 찾아가가지고 아, 좀 우리 병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몰래 빼들고 갔는데 좀 안 좋은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고 대충 뭐 덮고 싶다 이러면서 병원에 CCTV를 좀 지워달라. 고 해서 그 건물에 CCTV를 지웁니다. 그래서 CCTV를 지우고 병원 진료 기록도 조작하고 자기는 완전 범죄를 꿈꿨죠. 다음 날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뭐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통영 해경에 신고를 합니다.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여성이 사망하자 병원장이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경은 의원 주변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진료 기록부 등이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복원한 영상에서 프로포폴 투여 장면이 확인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병원장은 잡혔고 징역 4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신 유기인가요? 죄목이 크게 4가지였는데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체 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의료법 위반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위반은 그 뭐 향정식성 약품인데 관리 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의료법 위반은 이 진료 기록을 위조했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서 변사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으스스한 에필로그가 하나 있는데 간호조무사도 한번 잡혀요. 이 병원 간호조무사. 왜요? 그날 저녁에 병원장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간호조무사가 그 병원에 와서 프로포폴을 훔쳐가요. 프로포폴 투여 환자 시신 유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의 간호조무사도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까지 해당 의원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5일 일하던 의원에서 약품을 몰래 가져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한 무슨 블랙 코미디 영화 같죠? 괴담 같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네. 이 사건과 병원장과 무관하게. 근데 이런 사고가 되게 똑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2019년에는 여자친구한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그 여자친구가 사망하게 한 그런 성형외과 의사가 붙잡혔는데요. 이유가 그 여자친구가 불면증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는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분이 수술실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한테 프로포폴을 놨다가 숨지는 그런 사고가 납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게 자꾸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병원을 갈 때 동네 의원급을 갈 때 가서
거기 붙어 있는 거 보고 되게 놀래요. 막 무슨 뭐 비타민 C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 뭐 마늘 주사. 저는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게 직장인들 많은 이 회사 건물 있는데 보면은 병원들에서 그 영업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점심 시간에 맞고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맞아요. 피곤해서 전날 뭐 과음을 했거나 야근을 했거나 피곤해서 뭐 보통 수액 맞고 가라 그래가지고 뭐 영양제라 그래 한 1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맞으면은 근데 힘이 남아요. 근데 되게 많이들 누워 계세요. 뭐꼭 환자분만이 아니라도 이 주사를 맞고 일단 한두 시간 누워 있을 때 제일 효과가 있는 건 아마 플라시보 효과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쉬니까. 누워 있고 이렇게 심리적인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아요. 이게 참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피곤한데 점심시간에 그거 맞고 와서 일하는 그 사회가 잘 제대로 된 사회인지도 모르겠고 피곤한데 이거 주사 한 방이면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의식도 그렇게 건강한 의식은 아니고 거기 이제 피곤한데 내가 뭔가 주사 한 방, 알약 한 방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우유 주사 어제도 맞았는데 오늘도 맞았고 어제 60mg 맞았는데 오늘은 100mg 놔주세요. 아까 사망한 A 씨 같은 경우에 그 2달 남짓한 동안 프로포폴을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다 합하니까 1.4리터. 와, 진짜 심각하네. 그리고 한 방을 되게 좋아해요. 한 방을 좋아해요. 한 방. 원샷. 그러니까 꾸준히 3개월 동안 나아지겠다는 방법을 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고 사실 이게 요거 한 번. 참 이상한 것이 원래 이런 문제의 근원 자체가 너무 효율을 추구해서 빨리빨리 그렇죠. 뭔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 해결도 되게 효율적으로 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아서 생긴 문제조차도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리가 없죠.